자, 3학년 독서 온라인 수업 5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할 내용은 지난번에 이어서 현대시 2 파트입니다. 자, 페이지로 보면은 76페이지, 7페이지인 거죠. 자, 여기 보면은 박목월의 윤사월이라고 하는 작품하고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는데, 차례대로 해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 푸는 순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자, 요거부터 풀어줘야겠죠. 왜냐? 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 보기에서 보면은 대충 읽어도 알 수 있는데 윤동주의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작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풀어줘야겠죠. 물론 지난번처럼 이 보기가 가, 나 작품을 동시에 설명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1번 문제를 먼저 풀어도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 나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먼저 이걸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풀어준 다음에는 당연히 요 가만 읽어도 풀 수 있는 이 1번 문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두 작품을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2번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부터 풀어보고 다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뭐 여러분들 눈치챈 사람들은 눈치챘겠지만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20분으로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강의 시간이랑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20분만 들어도 이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게 넘겨가면서 스킵해가면서 들어도 되고, 일단 배속으로 들을 사람들은 충분히 높여서 들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의를 빠르게 들을 수 있는 대신에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 멈추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같이 좀 따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말 길게 하면 짱나니까 넘어가 봅시다. 자, 문제 풀었다고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박목월의 윤사월이라는 시를 보기 앞서서 일단 박목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데 나이가 많아 보이죠? 이전에 우리가 봤던 뭐 정지웅이나 김소월이나 그 한용운 이런 사람들은 다 광복 이전에 죽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문인들이 그랬는데 고생을 많이 해서인지 정신적으로 좀 취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찍 죽음을 맞이한 데 반해서 박목월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모습의 사진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겠죠. 자, 오른쪽 지도에 보이는데 이 대구광역시의 오른쪽에 있는 경주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경주지방에서 태어나가지고 시를 본격적으로 창작을 하게 된 이 박목월이 어떻게 해서 이 문단에 등장을 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사람 지금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이었죠. 자, 춘설하고 고향 향수 세 작품 우리 같이 공부했죠. 이 사람에 대해서 작품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 설명 들은 사람들 기억날 거예요. 이 사람이 문장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의 편집위원을 맡아가지고 시 부문에 어떤 작품을 실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배 시인들을 양성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했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박목월이었던 거죠. 실제로 1940년도에 문장지를 발간하면서 정지용이 직접 쓴 요 밑에 있는 글, 여기에 보면은 박목월에 대해서 정지용이 어떻게 생각을 했고 왜 이 사람을 기용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는 볼 필요 없지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북에 소월이 있었거니 남에는 박목월이가 날만하다. 북한에 김소월이라는 대작가가 태어났는데 남한에 박목월이 태어나지 않으려는 법이 있겠냐? 그만큼 둘이 견줄 만큼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줄에 보면은 목월의 시가 바로 한국시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한국인의 정서와 시적인 감정,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뛰어난 자질을 가진 작가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박목월이 이제 목월이라는 게 이제 본명이 아니고 필명인데, 이 필명에서 월자 있죠? 이 월자가 김소월의 월자에서 따왔다고 스스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래 김소월을 좋아하기도 하고 시적 창작의 경향도 이제 서정시로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또 이런 타인의 평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평가될 정도로 뛰어난 작가였다는 거죠. 참고로 얘기해서 이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는 사실 우리 문단에서 현대시의 확립에 엄청난 영향을 준 잡지인데, 사실 이 연도를 보면은 보고 있겠지만 39년에서 41년까지로 2년밖에 창작이 안 됐어요. 금방 이 사업을 접게 되죠. 왜냐면은
점점 일제 탄압이 심해지게 되면서 일본어를 사용을 해야만 잡지를 발간할 수가 있다, 이런 조건들을 내걸게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폐간을 유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뭐 우리나라에서 회사에서 사람 자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직접 자를 수가 없으니까 뭐 책상을 창고로 빼둔다든지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간접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에 사업을 접게 되지만,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인들을 등용시키고 또 유명한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은 그런 잡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추천제라는 건데,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들을 추천하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 잡지를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등용될 수가 있었던 거죠. 뭐 시인을 살펴보자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박목월을 비롯해서 박두진, 조지원 이런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뭐 이상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건 문장지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나중에는 윤동주도 정지용을 통해 발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간호에 보면은 폐간호 한 편만 해도 약 이제 320페이지의 지면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문학작품을 싣고 있는데, 이 이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박태원, 김남천, 이상화, 백석, 이육사 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이죠. 여기 있는 작가들이 거의 모두가 교과서에 작품을 수록한 작가들이고, 뭐 주요한 최만식 소설가들도 마찬가지로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된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잡지가 만들어짐으로써 거의 다 죽어가고 있던 우리말 사용과 우리말 잡지 발간의 명맥을 이어오게 해줬고, 그것은 광복 직후에 우리 문단이 끊이지 않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던 그런 근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잡지입니다. 자, 넘어가 보죠. 자, 어찌됐건 40년도에 이렇게 극찬을 받으며 문장지를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플러스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1940년도가 되면은 그동안,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동안 쭉 썼지만 발표하지 못했던 시들을 모아서 청록집이라고 하는 시집을 발간을 합니다. 근데 혼자 발간하는 게 아니고 조지훈, 박두진, 방금 얘기했던 두 사람과 함께 세 명이 같이 이 시집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자, 이 시집은 뭐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시집의 발간이 왜 중요하냐? 이 시집을 발간한 다음에 이 세 명의 사람이 묶여서 뭐라고 불리우게 되느냐? 청록파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청록집을 함께 발간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문단에는 그동안 주로 참여 시인들만이 가득했어요. 왜냐? 뭐 참여시라고도 하고 참여문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 또 개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즉 바꿔 말하면 현실에 참여할 수 있는 시를 써야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지배적이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윤동주라든지 이육사 같은 사람이 썼던 저항시 같은 경우에 다 이 참여시에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단의 흐름이 사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단점 또한 있습니다. 왜 단점이 있느냐? 이 참여시인들은 말 그대로 이 시에 얼만큼의 역사의식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시의 내용을 중요시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냐면은 형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시에서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단점인데, 요거에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 뭐냐면은 순수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수시. 말 그대로 순수한 시를 쓰자. 우리가 시인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우리는 하나의 예술로서 아름다운 언어를 보여주는 방편으로서의 시를 창작하는 게 어떠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뭘 중시하느냐, 내용보다는 좀 형식적인 그런 아름다움, 표현적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시의 형식적 창작 기법이 발달하게 된다는 점, 이게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옳고 그른 게 아니고 그냥 둘 다 같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요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시집은 한 명이서 자기 작품만 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셋이 같이 이렇게 묶어서 시집을 발간해 줌으로써 문단의 새로운 경향과 어떤 생각들을 이제
말할 수가 있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막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죠. 그냥 참고적으로 보라고 가져왔는데 뭐 굉장히 그냥 글 쓰는 사람처럼 생겼죠. 나약하게. 자, 정리해보면은 함께 청록파를 결성했고, 청록파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주로 창작을 했기 때문에 이 현대 서정시가 갖고 있는 창작의 기술 향상, 그러니까 언어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 명의 창작 기법은 다 달라요. 뭐 조지훈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라고 해가지고 전통적인 소재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고, 박목원은 시를 짧게 쓰는 게 특징이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어찌됐건 자연을 소재로 해가지고 역사의식과 크게 관련이 없는 시를 아름답게 많이 창작을 해줬다는 점에서 방금 얘기한 것과 같이 가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총 21번이나 기출이 되었다. 물론 박목월 한 사람이 아니고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 세 사람, 청록파 세 사람의 작품들을 다 합쳤을 때 21번이나 수능 및 모의고사에 기출이 되었다는 점 엄청난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고 있는 작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7번은 수능에 나왔었죠. 물론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된 것은 좀 초기 수능입니다. 요 근래 최근 수능에는 사실은 출제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뭐 얼마든지 중복 출제나 다시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잘 봐야겠죠. 자, 시인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 시인이 뭐 이렇게 살아왔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시를 주로 창작을 했는가 이걸 또 봐줘야겠죠. 작품 개수도 굉장히 많고 또 초기 작품과 후기 작품의 성향이 좀 다른 시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그 EBS 수능특강 문학이나 또 그 모의고사에 등장할 때에는 초기작이 아닌 중후기 작품이 주로 실리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뒀을 때 이 사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통해 작품 세계를 알아보면 좋을까? 이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청루루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알아봐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 자, 이 청루루라고 하는 시가 방금 얘기했던 청록집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한번 다시 보면은 청록집에서 이 녹자가 사슴록자예요. 사슴록자. 그러니까 노루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청록이라는 게 청노루랑 똑같은 말이에요. 청노루랑. 그럼 지난번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에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실렸을 때 그 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표제작이라고 해요. 표제작. 시집의 제목과 똑같은 작품이 실려있는 경우 그 작품을 표제작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은 당연히 이 시집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거죠. 이 시집은 3명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모든 작품을 아울렀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어떤 메시지가 이 시를 통해 대표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떤 특징이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시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해설서를 뭐 참고한다든지 또는 뭐 그 교수들이 쓴 논문 같은 걸 참고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최초의 해석자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최초의 해석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알려줘가지고 그걸 우리가 전달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가 직접 자기 시를 해석해가지고 발표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 없이 이 작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을 가지고 박목월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는 짧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쑥 봐도 금방 읽을 수 있죠. 금방 읽고 같이 해석해보도록 합시다.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아산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구비를 청루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 먼 산에 청운사라는 게 있습니다. 청운사, 한자를 보면은 뜻을 알 수 있는데, 청운은 푸른 구름이고, 산은 이거는 보통 절을 의미하죠. 절. 뭐 푸른 구름과 같은 절 또는 푸른 구름 속에 둘러싸인 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먼 산에 청운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절 안에 낡은 기와집이 한 채가 있는 거죠. 자, 말투를 보면 알겠지만 멀찍이서 어떤 대상을 지켜보면서 말하는 듯한, 내가 멀리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청운이라고 하는 거, 이거 표현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색이니까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심상활용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봅시다. 자, 먼 산 청운사가 있고 거기에 낡은 기와집이 있다. 산은 자하산, 봄눈 녹으면. 자, 그 산은 자하산이다. 자하산. 자자는 자주색을 의미하고 하자는 안개 또는 노를 의미해요. 여기서는 안개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주색 안개 속에 둘러싸여 있는 산이다. 또는 뭐 자주색 빛깔의 노을이 비치고 있는 산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주색 산의 모습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산을 한번 봐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 사진 자체는 사실 외국에서 실제로 요 장면을 촬영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아예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다는 건 뭐냐?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준다 라는 걸 의미하죠. 현실적이지 않은 느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아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이 산이 사실 있기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어디였더라? 평안도인가 어딘가에 이 산이 실제로 있긴 있는데 시인이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 시는 뭐 사람들이 뭐 자습서에 보니까는 어디에 어디에 산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지도 속에 있는 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상 속의 공간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주색이라는 색깔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시인이 직접 말한 것을 통해서는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 산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고 비현실적인 공간이란 얘기예요. 그럼 왜 공간을 이렇게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삼았을지 이거는 좀 더 깊이 있게 다 읽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주색이라고 하는 색상이 쓰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산은 자하산이에요. 청운사가 있는 산이 자하산이라는 얘기고 거기에 봄눈이 녹으면, 자, 봄눈이 녹으면 계절이 지금 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봄 눈이 녹는다는 말을 통해서 이제 초봄에서 이제 완연한 봄으로 시간이 이행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 산에 봄눈이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고비를, 자, 느릅나무라고 하는 나무에 뭐 이렇게 생겼는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속잎이라는 거는 이렇게 겉에 이파리가 있으면은 봄이 되면은 이 겉잎이 살아있다고 치더라도 안쪽에서 새로운 좀 연두 색깔의 새로운 순들이 돋아나는데 그 이파리를 속잎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느릅나무의 속잎이 피어나는 12구비를, 12구비는 말 그대로 뭐 휘어진 골짜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뒤에 청노루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뭐 노루가 뛰어다니는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느릅나무의 속잎이다 해가지고 뭔가 약동하는 생명의 이미지, 봄과 관련된 그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게 피어나고 있는 12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자, 청노루의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 말이 잘 봐야 돼요.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어떤 골짜기냐면은 느릅나무의 속잎이 피어나는, 봄눈이 녹아서 봄이 되어서 이파리가 막 돋아나는 생동하는 그런 이미지 속에 있는 골짜기를 막 뛰어다니는 청노루의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골짜기를 뛰어다니는 노루가 있고 이 노루의 눈에 다시 구름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느낌이에요?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멀찍이서 청운사를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 눈길이 이제 청운사가 있는 산으로 미쳐요. 그 다음에 산에 있는 골짜기로 미쳐. 그 다음 노루에게, 그 다음 구름에게. 저 멀리 있는 것부터 점차 조금씩 가까운 대상, 또 그리고 내가 보기에 좀 커 보이는, 그 근접해 있는 그런 대상으로 시선이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시선의 이동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시선의 뭐 이동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왜 중요한 거냐. 마지막에 나오는 이 노루와 그 구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청노루, 구름, 둘 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굉장히 어떤 맑고 뭔가 깨끗한 느낌? 깨끗함? 또 뭔가
맑고 깨끗한 것 자체가 주는 또 순수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주는 대상들을 마지막에 배치를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그냥 시를 그냥 단편적으로 해석을 해봤는데,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해석을 좀 해보려면은 요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인이 처음에 얘기했다고 했던 이 해석 있죠. 요걸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지해놓고 천천히 읽으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노루가 실존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진 갖고 왔는데, 노루는 원래 이런 색깔이죠. 본 적 없는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청노루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청노루가 그럼 실제로 있느냐? 실제로 당연히 없죠. 왜 현실 속에 없는 대상인 이 청노루라는 애를 썼느냐?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현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그 일시정지하고 일기라고 했던 그 작가가 발표한 이 해석에 보면은, 자기는 일제강점기에 어디를 가도 그곳이 내가 실제로 발 딛고 사는 실제 공간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공간으로부터 벗어나서 비현실적인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박목월을 왜 자연에 대한 시를 쓰느냐, 왜 자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겠죠. 여기로부터의 도피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현실로부터의 도피, 나쁘게 말하면 도피인 거고, 뭐 좋게 말할 수가 있을까? 좋게 어거지로 포장을 하자면은 현실에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상향으로 내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실은 이 시의 주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봄에 생동하는 그런 그 자연의 모습, 거기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 그 주제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심정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 있다. 또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현실적인 소재들, 뭐 청운사, 자아산, 청루로 이런 소재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찌됐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청루로의 눈 속에 도는 구름, 이 구름의 모습을 통해 아주 순수하고 맑은 깨끗한 자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그런 시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은, 넘어가서, 자, 핵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제는 일단 봄의 정취, 봄의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표현법은 아까 중간에 얘기했는데, 일단 첫 번째 시선 이동, 먼 쪽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 처음에는 먼 산이라고 해서 멀찍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점차 청운사, 기와집, 그 다음에 자산, 그 산 속에 있는 노루, 그 노루의 속에 있는 이 눈 속에 있는 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점차 가까운 쪽으로 이행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점, 여기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 좀 깊이 봐야 되는 건데, 자, 음보요는 읽어보면 사음보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이렇게 끈을 읽히죠. 이렇게 4번씩. 산은 자아산, 봄눈, 녹으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끈을 읽혀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고비를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자, 중간에 지금 배터리가 나가면서 동영상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마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4번에 걸쳐서 끊어읽히는 음보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양상을 봤을 때 1년, 2년은 똑같아요. 지금 한 행이 2개의 음보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끊어읽히는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3년으로 가게 되면은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12구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행에 음보가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 행에 2, 3, 4가 몰려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네 번째 연으로 가면은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한 개의 연이 2개의 음보밖에 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연에 1, 2, 3년에서는 다 한 개의 연에 4음보가 다 있어요. 물론 1, 2년은 2음보, 2음보씩 나눠져 있고 3년은 1음보, 3음보로 좀 규칙성이 깨졌다는 특징은 있지만 어찌됐건 한 연 속에 4개의 음보가 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4, 5연을 합쳐야지 4음보가 되도록 여기에 청로로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이렇게 끊어읽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마다 다르게 사음보를 배치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느냐, 일단은 최초로 여기서 규칙성이 깨졌을 때 말 그대로 규칙이 깨짐으로써 시를 읽는 어떤 재미라든지 집중도 이런 것들을 높여주게 되죠. 그것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지금 느릅나무 한 다음에 속잎 피어나는 12구비를 했을 때 사음보가 한 줄에 배치가 되면서 다른 줄에 비해서 빨리 읽힐 수밖에 없겠죠. 빨리 읽힌다 이런 특징이 생겨요. 동일한 속도로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읽어야 하는 글자 수가 많아지면은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최초로 규칙성이 어긋난 이 부분에서 시가 빨리 읽히는 효과를 주는데 이건 뭐라고 연결이 되느냐, 이 12구비의 골짜기, 구비구비 친 골짜기를 뛰어다니고 있는 청루루의 어떤 막 뛰어다니는 모습, 막 움직이는 모습, 뭐라고 하냐면 동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동적인 모습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루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는 오히려 시가 빨리 읽히도록 일부러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뒤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청루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원래 같으면은 2개의 음보가 들어가 있어야 될 자리에 1개의 음보밖에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써 시가 천천히 읽히게 되는데, 천천히 읽혀요. 천천히 뒷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천천히 읽히게 되면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은 뭐냐? 눈 속에, 청루루의 눈동자 속에 있는 구름의 모습이에요. 구름 자체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인데다가 플러스 그냥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고 노루의 눈 속에 들어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이 노루의 눈 속에 들어있는 구름은 거의 정지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행에 배치되어 있는 음보의 숫자를 이렇게 변화를 줌으로써 어느 부분을 빨리 읽히고 어느 부분은 천천히 읽히도록 하고 있는데, 빨리 읽히는 부분은 동적인 모습으로 배치하고 천천히 읽히는 모습은 좀 정적인 모습, 그러니까 멈춰있는 모습으로 배치를 함으로써 시의 내용과 시를 읽을 때의 속도, 이 표현의 방식, 읽는 느낌, 이게 서로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아주 고도의 어떤 창작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뭐 시각적 이미지 활용, 아까 얘기했죠. 청운사, 푸른색 구름으로 둘러싸인 절이고, 뭐 자하산도 마찬가지고, 뭐 청루루의 맑은 눈에 구름이 돌고 이런 것도 다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했죠. 자, 그다음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를 교차했다. 뭐 방금 이제 12구비를 뛰어다니는 노루의 모습과 그 눈동자 속의 구름의 모습, 교차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었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움직이고 있는 대상과 움직이지 않고 있는 대상이 번갈아 제시가 돼요. 그래서 먼 산에 있는 청운사, 이런 애들은 멈춰 있는 애들이죠. 정적인 애들이에요. 정적인 애들, 가만히 있는 애들. 자하산도 마찬가지죠. 정, 뭐 기와집도 정인데, 근데 봄눈 같은 경우에는 녹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동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속잎이 피어난다, 피어나고 있다, 이것도 뭐 느린 움직임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움직임을 표현한 말이란 말이죠. 뭐 노루도 동적인 대상이고, 이런 식으로 시 전체에 걸쳐서 동적인 무언가와 정적인 무언가가 서로 교차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표현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특징은 비현실적인 소재를 활용했다. 여기 사용된 비현실적인 소재라는 거는 이제 크게 보자면 2개예요. 2개. 자하산, 자주색 산이죠. 실제로 현실에 없는 공간이에요. 작가가
그냥 못 박아버렸죠. 자기만의 머릿속에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지도에서 자기는 시를 썼다. 자기 시 속에 나와 있는 장소는 실제 장소가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이 비현실적인 공간, 자아산과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공간은 아니지만 이제 소재가 있죠. 소재, 청루로 아까 얘기했지만 청색깔 노루는 없죠. 이 비현실적인 애들을 활용했다는 점 자체가 특징이고 얘들을 왜 활용했느냐, 왜 비현실적인 것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럼 말 그대로 현실 도피를 위한 거다. 그럼 왜 현실에서 도피하느냐,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부터 그 도피가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역설적인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순수 시인이라고 얘기했죠. 현실에서 도피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기도 해요. 너네는 왜 일제강점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여주고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 좀 있었는데 항상 비판을 받아. 왜 비판받는지 대충 느낌이 오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현실의 세계에서 떠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설적으로는 현실에서 더 이상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깊은 절망감의 표시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깊은 절망감의 표현이라는 건 결국에는 또 하나의 현실 인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얘들은 현실에서 떠나가 있는 멍청한 놈들, 뭐 도피한 뭐 어떤 그 모자란 놈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겠죠.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말하게 된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박목월이라는 사람은 박두진, 조지훈 세 사람과 함께 청록집을 발간했던 사람이고, 청록집은 청록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알 수 있듯이 대표작 청루를 비롯해서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소재로 해서 시를 쓴 그런 시집이다. 이 시집이 왜 가치 있느냐? 당대 참여 시인들의 어떤 주도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현실에서 떠나 있는 아름다운 시의 창작 경향, 좀 바꿔 말한다면 순수 서정시의 창작 경향을 잃지 않도록 유지시켜준 그런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청루라는 작품은 매우 짧은데 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박목월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작품을 해석하고 또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